안녕하십니까.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96회 정보통신 기술사고요. 이름은 이보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좀 짧게 드리면은요, 현재 감리원장에 나가 있는데요. 감리한 지는 한 3년 좀 넘었어요. 넘었고, 그 이전에는 기업의 LG 계열사에 근무하다가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사해서 감리원장에 한 3년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요. 96회 기술사 공부하기까지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철 타고 안양에서 오는데 전철 타고 오다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번째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7월 15일 날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처음 시험 보시나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면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시험이 110회 차였었나요? 맞죠? 111회였었나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떠드는 얘기가 카메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 사실 좀 되는데 111회 때 이게 이제 촬영을 안 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김기남학원에서 설계 강의한 게 오늘 차수로 말하면 2번째고요. 회차로 얘기하면 3번째거든요. 3번째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지난번 111회 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요즘 총 응시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110회 때 230명 좀 넘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6회 때는 한 450명 정도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1차 시험 합격을 시켰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13명이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앞두고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은 그 중에 한 10% 내지 20% 정도는 공부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게 기술사 시험이 어떤가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30명 만약에 시험 보러 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실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오시는 분은 아마 한 170, 80명 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김기남학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아마 다음 주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한 55점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70명 또는 180명 중에서 실제 모의고사 성적이 한 55점대 이렇게 넘으시는 분들이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에는 100명을 좀 넘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 130명 잡고 13명이면 10대 1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도 요즘 10, 80대 1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0대 1 정도면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응시자가 작을 때 합격하시는 거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기회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시자가 많을 때보다는 응시자가 작을 때 이제 전파진흥협회에서도 아마 너무 인원을 조금 뽑으면은 이제 점점 응시 인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무한정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원이 좀 적을 때 여러분들 응시하셔가지고서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페이지가 한 17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을 제가 좀 재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일부 내용을 좀 삭제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본은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니고요. 학원에서 받아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감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LG 계열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제 제 소속을 밝혔더니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메일이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서 그분이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에 퇴사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상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소속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카메라 꺼지고 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저기 회사에 다니시는 분 같으면은 회사에 계실 때 합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나오시고 합격하시는 건 힘드시고 회사에 계실 때 물불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게 또 이게 지금 카피가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요. 이게 보니까 보시면은 1월 7일 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이용하던 거에다가요, 최근 5회차를 이제 그 학원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설계감리 그 내용이다 보니까 설계감리 위주로만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험 공부하시면서 기출 문제들을 한 번씩 전부 다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요 내용, 그 설계감리에 대한 요 내용만 좀 보시면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문제 풀이는 다음 저기 7월 8일인가요? 그 중에서 뭐 전부 다 그날 상황 봐가지고서 전부 다 뭐 간략하게 또 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이 풀이는 7월 8일 날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 보면 이제 5개 CCTV 뭐 카메라 뭐 낙뢰 피해 유형 및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정보통신 설계 변경 범위 및 절차. 그다음에 뭐 BIM 설계 기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건설사업 관리 CM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책임감리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그다음에 뭐 초고속 정보통신 위에랑 중복된 요 내용하고 거의 아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PMO 제도, 그 다음에 그 이제 108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제 저희 현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ITP라고 부르거든요. ITP. 아마 여기 강의실에도 아마 감리나 설계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이걸 ITP 또는 ITC, 여기 ITC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ITP의 여기 위트니스 포인트하고 홀드 포인트라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를 하는 거고, 이제 출제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 기술사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 출제를 할 때 문제 출제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풀이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점표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출제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이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 좀 보시면은 이제 특별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손을 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가서 이거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쓰지. 근데 현장에 3번이나 또 일을 해보신 분들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술 합격하고 나서 강의를 이제 김기남학원 말고 다른 데서 몇 번 해봤는데, 그 현직에서 자기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케이블 구축공사 및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케이블 시공이나 아니면은 설계 감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나게 잘 쓸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그때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특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TTA 쪽에서 단체 표준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 쪽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종류를 서술하셔.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보통신공사법 뭐 몇 초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산출물의 종류, 내용, 이것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설비 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 이렇게 문제 또 나오죠.
위랑 중복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설계 단계에서의 시공담의 작성 시 기준사항을 기술하시오. 설계 관련 문제죠. 그 다음에 그 5개 방송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생소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터널에 설치되는 방송통신 설비를 설명하고 재난 발생 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강원도 갔다 오시다 보면 고속도로 터널 막 통과하고 오시잖아요. 거기에 설치되는 그 방송 설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제 생각에는 옛날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저처럼 감리 업무나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면은.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매 회차마다 이제 지난번에 111회차인데 111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해 보니까 4문제. 그다음에 뭐 저기 110회 같은 경우에는 2문제, 108회 같은 경우는 또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은요. 매번 회차마다 이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문제가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드릴 때 제가 96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합격하게 된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저보다 먼저 기술사를 따신 분이 있었어요. 70몇 회신데, 78인가 되시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실은 뭐 설계감리 공부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 78회, 80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설계감리를 아예 그냥 버려요. 버리고서 시험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도 합격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도 문제련이와 면접 시험 가보면은 그쪽을 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설계감리가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데 설계감리가 보면은 제일 마지막 과정에 가르쳐 항상 보면은 이게 시험 앞두고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앞부분에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시면은 시험 공부할 때 어려운 거 뒤로 빼놨다 나중에 결국에는 시험 공부 못하고서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 설계감리도 그 짝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저랑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일반적인 것들만 저랑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IM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그 내용에는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법이나 엔지니어나 산업 그 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 위주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설계 감리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내가 설계 감리 과목에서 한 내용 갖다 거기다 답안으로 적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기술사 시험 공부하려면은 과목이 10과목이 넘잖아요. 10과목이 넘는데 이제 1교시를 제외한 나머지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결론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적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감성적인 그런 거 적는 게 아니고 뭐 산업 동향이나 아니면은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매진말이나 뭐 발전 방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여기 그 설계감리 쪽에 나온 내용을 잘 공부하셨다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언급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은 나는 설계감리 내용은 설계감리 문제에만 답안을 써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할 거는 그 정보통신 설계 관련된 내용, 감리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타 그 기준이나 인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체 법규,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보통신 감리 부분까지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늦게 연락이 되는 바람에 자료를 늦게 올리게 됐는데, 그 정보통신 설계감리 쪽에 제가 키워드만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웹에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설계 기획해서 이제 그 8가지 이제 꼭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통신 설계 개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설계감리 공부가 이제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좀 헤맸는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뭐 가장 뭐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요 그 좀 외우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좀 외우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설계감리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정보통신 설비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정보통신 공사법 2조에 정의되어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정보통신 설비의 정의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적으시면 안 되고 공사법에 나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설계감리 문제가 정보통신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개요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설비의 정의라고 쓰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사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정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좀 잠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좀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사법에는 유선, 무선, 광선, 뭐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성수준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설비를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정보통신 설비의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제가 부담 드려서 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나올 때 정보통신 설계 개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정보통신 설계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요에다가 설계란 이렇게 쓰면 돼요. 정보통신 설계란 계획을 수반한 보이지 않는 위험적인 요소와 어쩌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외우셔야 되죠. 개설, 시, 공기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죠. 그죠? 뭐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기술 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 그러면 머릿속에 집에 가실 때 개설, 시공기 이렇게 외우시고 가면 돼요. 그래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그 우리가 정보통신 설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계의 3요소가 또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기능성, 적합성, 그 다음에 운영의 편리성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것도. 그래서 정보통신 설계를 우리가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능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통신 시스템의 기능과 건물의 공간의 성질의 규모에 따라 목적, 사용의 편리성에 맞춰 통신성이 운영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 이라는 거가 기능성이 정의된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그 정보통신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정보통신 설계 3요소로 만약에 적으세요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성이 있냐. 그 다음에 얘가 있냐가 중요한 게 적합성이 있냐. 적합한 자료를 사용했냐. 적합한 그 재료를 사용했냐. 기술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했냐. 이런 내용들은 두 번째 문제고 기술 기준의 적합성이 그 꼭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의 편리성. 운영자가 유지봇을 편리하게 하도록 과연 이게 설계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 3요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내가 아마 강조하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저희는 저렇게 표현하죠. 키워드라고 표현하잖아요. 키워드. 그죠? 그렇지 않나요? 키워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서브노트 다 만드시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셔야죠. 정보통신 설계의 3요소, 기능성, 적합성, 편리성 이렇게 적으셔야 되지. 시험장에 가실 때는 뭐 기적편 외우시고 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셔서 기적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기술 기준의 적합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트에다가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 설계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해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한번 그냥 뭐 훑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설계감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계감리 쪽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설계 뭐 단계적 분류 설계할 때 이제 모든 뭐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감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공 감리하고 설계 감리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 감리하고 설계 감리하고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잘했나 못했나는 설계 감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공 단계에서 이제 그 실시 설계 결과로 나온 그 도면 산출물들이요. 저희가 실시 설계 결과로 나온 산출물들이 뭐가 있죠?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그 설계 보고서 있죠. 시방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일반하고 특별 시방서.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부분은 어디 들어갑니까? 자재 규격에 대한 부분은 특별 시방서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량 내역서, 뭐 산출 내역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설계 산출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시 설계 결과에 대한 산출물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통신 설계를 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분류하니까 착수 단계가 있더라, 준비 단계가 있더라, 설계 단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설계 심의, 그러니까 설계가 한 60%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설계 심의나 설계 VE를 해요. VE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밸류 엔지니어링, 그죠? 그러니까 설계에 잡혀 있는 거가 실제 그 통신 나중에 이제 시공하고 나서 준공된 목적물이 당초 설계 의도하고 틀리게 너무 과도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제 공사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설계 심의나 자문회의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착수 단계에서는 이제 뭐 목표 설정을 위한 단계. 근데 주로 보면은 이제 그 크게 보면은요, 그 통신 설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기획 단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제 생각에는 착수나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착수 단계에 보면은 뭐 발주자의 의도가 설계 조건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자와 처음 만나 발주자가 원하는 통신 설계 규모, 소요 예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 발주자 요구 사항을 이제 듣고서 설계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주자로부터 제시받은 설계 대상 통신 설계에 대한 목표의 방향을 만족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계사가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설계에 담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뭐 건물 운영 계획 및 통신 설비 운영 계획, 근무 인원, 뭐 환경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설계 규모가 크면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분리를 해요. 근데 설계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분리를 하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분리를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이제 설계 규모에 따라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뭐 별도로 발주하기도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통신 설계를 포함한 뭐 대형 프로젝트로 구분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기도 함,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기본 설계한 설계사가 이제 실시 설계까지 포함하게 되죠. 뭐 기본 설계 누가 하고 실시 설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계한 사람들이 나중에 실시 설계도 같이 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발주는 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기본 설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갔다가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가 이제 계략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기본 설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계략공사비 산정하기 위한 거니까. 계략공사비 산정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 사업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그거를 판단해야 되지만은 이제 계략공사비 나온 부분 갖다가 이제 이만한 돈이 산출이 됐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목적물을 구현할 건지 아니면 돈을 더 줄일 건지 돈을 늘릴 건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데 실시 설계 진행하는 그 단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한 60% 진행하는 그 단계에서 설계 자문회의를 해요. 그래서 설계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근데 그 회의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비, 그러니까 해당하는 공정에 반영되어 있는 그 공사 원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 설계 자문회의에서 보거든요. 예, 뭐 다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 기준에 벗어나거나 운영의 비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 또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설계 자문회의 때 전부 다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자문회의 때 만약에 지적사항이 되게 되면은 설계사가 이제 지적사항 받은 거 갖다가 다시 이제 개선을 하죠. 개선을 해서 최종 개선된 내용 갖다가 이 자문회의에 입회한 사람들한테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까지 동의를 맞춰서 설계 반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도 깜빡하는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술사님들이 제일 강의하기가 쉬운 과목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설계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기술사님들이 현업에서 은퇴하시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설계 아니면 감리를 해야 되는데 설계사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감리는 좀 그 연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 설계 감리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동통행 강의를 한다 그러면 특정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강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설계 또 구분할 때 자체 설계, 위탁 설계, 용역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나 아니면 보안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냥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위탁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의 표준화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 위탁 설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 설계는 이제 설계가 기술적으로 정밀하거나 정보통행 공사법에 의한 설계. 대부분의 설계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역 설계가 되겠죠. 예, 용역 설계. 자체 설계 아니면 대부분 다 용역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통신 설계를 구분할 때 우리가 시행 방법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자체, 위탁, 용역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 단계에 의한 구분. 이거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표준 설계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계략 공사업에 산정하는 거가 이제 기본 설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중장기 또는 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 설계 이전의 계획으로 예비 설계 또는 계략 공사비를 뭐 산정하기 위한 이런 단계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의 설계만 하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보통신 설비가 주로 건축물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물에 들어갈 경우에 이제 이게 간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저는 그걸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1월 달에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보통신 설비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정보통신 설비 쪽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얘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축물이 마감된 다음에 붙여야 되잖아요. 즉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를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노출로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감리한다고 현장 나가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되죠. 안으로 안 보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건축 쪽하고 예를 들어서 배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천장 안쪽으로 간섭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설계사가, 그러니까 건축 분야의 설계사 또는 전기 분야의 설계사 이런 사람들하고 설계사끼리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정보통신 쪽에 최적화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록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 위치에 할 테니까 니네는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공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지금 이제 저도 뭐 현장 나가서 지금 한 3년 좀 넘었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사실은 정보통신 분야만 공부를 하고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현장 나가 보면은 이제 뭐 통신은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은 타 분야 쪽에 특히 이제 전기나 아니면은 건축 쪽에 그런 쪽에 좀 지식이 있으면은 업무를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실설계 그 결과물, 그 실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계약서나 아니면은 저희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제 저희가 통상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감리 그러면은 이 감리는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다 보면 시공감리이세요. 시공감리. 설계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감리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시공감리를 얘기하는 거고, 시공감리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설계 도서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설계 도서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 보고서, 그 다음에 시방서, 그 다음에 도면, 설계 도면이죠. 그 다음에 물량 내역서, 뭐 수량 산출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량 내역서. 그 다음에 단가를 표현한 저희는 예산서라고 표현하는데 뭐 단가 산출서라 그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설계 도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계약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감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요 내용하고 이제 계약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협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시공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시공사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보통 이게 실시 설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매진말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가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실시 설계 도서가 이런 것들이 준공이 돼야 그 다음에 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준공하고 시공 사이의 텀이 보통 보면은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정보통신이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준공에는 그 실시 설계 도서가 3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이 못 따라와요. 그게 저희가 현재 저희 그 현장의 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년 전에 시공한 내용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서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변경을 해야 되죠. 그 설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 변경. 아까 ITP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인스펙션 테스트 플랜인가? 뭐 위트니스 포인트, 홀트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설계 변경 현장에서는 이걸 FC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필드 체인지 리퀘스트. 그러니까 필드란 말을 써요. 필드 체인지 리퀘스트라 해서 설계 변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사항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실설계에서 된 이 산출물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일반하고 특별시방서가 있고요. 특별시방서가 있고, 특별시방서 안에 자재규격서가 이 안에 들어가요. 자재규격. 어떤 자재를 써라 하는 규격들이 이 시방서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내지 5년 전에 이게 이제 준공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시공을 그러고 보면은 이쪽에 있는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실설계 할 때는 현장에 목적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나가 있는 데가 그 철도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철도 현장에 나가 있는데, 경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소사역 아시죠? 소사역. 소사부터 보면은 그 원시역이라고 있어요. 안산에. 아시죠? 그쪽에 그 복선전철 짓고 있는데 제가 단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설계할 당시에는 현장에 이 건축물, 토목이나 아니면 건축물들이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건축이나 아니면은 그 토목 도면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통신 쪽에 도면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나중에 준공을 해놓고 나보면은 현장 여건하고 설계 도서하고 안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럼 뭘 합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험 문제에 설계 변경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자주 나올까요? 이것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저도 아까 5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시험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내가 되게 좋아. 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뻔하거든, 얘는. 그러니까 기술사들이 이 시험 문제를 자주 내시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다 알고 가셔야지, 설계 변경. 그래서 FCR이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험 보러 답안을 쓸 때
그냥 설계 변경에서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FCR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쓰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답안에다 쓸 수 있으면은 채점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실무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이 아 실무를 해본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수를 아무래도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실설계 산출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안 맞아요. 도면하고 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물량 내역서하고 시방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안 맞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단가도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얘가 가장 우선시 돼요. 시방서가. 계약서가 물론 가장 우선이죠. 더 위에 있는 건 협약서고 이렇게 순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물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얘예요. 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안 맞다 그러면 무조건 얘한테 먼저 맞춰야 돼요. 설사 얘가 잘못돼 있다. 시방서라고 잘 돼 있을 경우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설계사도 사람인데 설계사가 시방서 작성을 하는데 시방서라고 100% 퍼펙트하게 돼 있다고 또 보장을 못 하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방서가 왕이에요. 시방서가. 그러니까 무조건 시방서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시방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설계사는 발주처한테 문서를 보내서 질의를 해요. 이제 어떤 법령에 보면은 이렇게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사가 시공한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설계사한테 질의를 해. 근거를 붙여가지고. 그럼 설계사가 답변을 주겠죠. 아, 이거는 그 당시에 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오류가 있었다든가라고 해서 뭔가 답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감리나 시공 감리가 이제 현재에 진행되어 있는 그 설계 도면도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우리 준공 도면이라고 그러니까 설계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설계 준공을 하잖아요. 설계 준공.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준공 공사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서 준공 도서를 만들자. 한 달 이내에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제가 이제 또 얘기하다 깜빡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놈이 가장 이 설계 산출물 중에서는 가장 얘한테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시방서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개념이잖아요. 3년이나 5년 전에 이 도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코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설계사에 질의하거나 아니면 발주처는 뭡니까? 이 공사를 시공하도록 발주를 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주처에다가 문서로서 문서행위로 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감리가 임의대로 판단해요. 임의대로 판단해서 뭐 시공사한테 뭐 설계 변경을 지시했다거나 설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책임은 감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감리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설계도서에 작성 자격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나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제 모 학원에서 이제 설계감리 문제를 이렇게 이제 시험 앞두고 평가를 한번 해보거든요. 해보면은 이제 답안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한 30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 한 30분한테 제가 이제 시험지를 돌려가지고서 이제 어떤 설계감리 문제를 내면은요 이 해당하는 법을 딱 인용해서 몇 초 몇 항이라고 쓰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벌금도 써. 이거 어겼을 때는 벌금 몇백만 원 써. 답안에다가. 그 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답안을 쓰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처럼 현장 나가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관련 법규 하나하나가. 왜냐면은 현장에 나가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이게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맞을까? 내 개인적인 의견이면 안 되거든요. 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를 해놓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법 인용을 하고 뭐 벌금이 얼마다 이런 걸 쓰고 하는 거는
적당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시면요.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어요. 이 시험 문제가. 근데 가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다 외우기 힘들죠? 당연히 못 외우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당연히 못 외워, 이거요. 못 외우는데, 그러면 내가 뭘 보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큰 꼭지가 네 꼭지예요. 하나, 둘, 셋, 네 꼭지. 그러니까 통신, 방송, 정보, 기타예요. 기타는 보면은, 전기시설공사인데 그냥 전기시설공사가 아니라, 정보통신용 전기시설공사. 큰 꼭지가 보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철도통신 쪽에.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분야는 정보설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이거 다 쓸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아마 쓰시기 어렵다고 좀 보고요. 대신 이건 알고 가야지. 통신, 방송, 정보, 기타. 이건 아시고 가야지. 안에 건 다 못 외운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서 시험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그 설계하면 여기서밖에 안 해봤지만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엔지니어링 문제 아까 그 설계 감리 때 앞부분에 보여줬던 거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왜 그 도로에서 뭐 그 재난통신 어쩌고저쩌고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이제 철도 쪽에 보면은 철도도 보면은 요즘 터널이 많아요. 그 어디죠? 그 저기 뭐 KTX 보면은 그 동탄 쪽 가다 보면 터널로 쫙 돼 있잖아요. 이쪽 보면은 터널이 굉장히 길죠. 근데 요즘 보면은 터널에다가 재난방송용으로 옛날엔 그게 법제화가 안 됐었는데 DMB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DMB. 그 다음에 FM 방송은 뭐 이전부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LTR 여러분들 LTR 아시잖아요. LTR도 이제 터널 안에 방송을 하죠. 근데 뭐 말란 거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게 터널이라고 가정하고 이게요. 터널에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기차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갈 때 이게 터널 안에 방송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FM하고 사실은 DMB. 그 다음에 재난방송이에요. 재난방송인데 FM 방송하는 목적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에 탄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차의 승객이 여기서 뭐 FM 방송 들으라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그거 아니고요. 재난방송이에요. 재난방송. 그러니까 이 안에 여객이 들어갔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FM을 이용해서 재난방송을 하는 목적이에요. DMB도 마찬가지예요. DMB도. 근데 전에는 DMB가 이게 법제화가 안 됐었어요. 터널에 설치해라는 법제화가 안 됐다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아직 문서는 안 내려왔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는 이제 저희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철도 시설 기준.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지침 편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할 때 이제 이거는 한 7월 한 중순경쯤 돼서 DMB 시설하는 것 같다가 이제 공문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쓰는 거는요. 이제 결과적으로 얘를 이 터널 안에다가 방송하려고 만약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무선으로 해야 되는데 무선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공간파 안테나 쓰는 거, 야기 안테나 쓰는 거, 야기 안테나 있잖아요. 주로 야기 안테나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LCX라고 그러잖아요. LCX가 뭐의 약자죠? 리키지 어쩌고저쩌고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처럼 생긴 거. 근데 요즘 이게 생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대신에 레디에이티드라고 그래서 이게 RCX 케이블을 써요. 이건 코엑시얼 케이블은 동일한데 이게 이제 레디에이티드 약자예요. 방사용 동축 케이블 뭐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다가 수신기를 달아요. 수신기를 달아서 여기서 FM이나 DMB 어쩌고저쩌고 수신을 해가지고 이걸 터널 안에다 전파를 보내죠. 보내는데 RTX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벽 한쪽 면에다 케이블을 쭉 걸어요. 빨간색 케이블을.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승강장 같은 데 이렇게 서서 앞에 한번 요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케이블 이 손가락 뭐 보통 보면은 뭐 굉장히 굵어요. 33D 뭐 이런 쓰는데 이런 케이블이 옆으로 쭉 지나가면 그게 RTX 케이블이에요. 시커먼 케이블이. 이제 이걸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RTX 케이블이면은 여기에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기에다가 이걸 급전선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급전선으로. 그렇겠죠. 여기다 분기기를 하나 달아요. 여기다가 분기기를 달아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파 안테나, 야기 안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얘를 사용하기도 하고 얘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은 어딘가에는 공간파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터널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RTX 케이블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거장에는 공간파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고, 또 터널에는 얘를 사용하는데, 터널 길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기 그 KTX 그 동탄 글로 가면은 터널 거기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전파가 가다가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도 여기다가 증폭기 설치를 해요. 증폭기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아까 ITS 어쩌고 얘기 나왔는데, 이제 개념은 그거예요. 그 재난방송 수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죠. 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진말을 쓸 때는 이제 설계 감리에 대한 부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다 내가 만약에 매진말을 쓰게 될 때 설계 감리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뭘 쓰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부분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그 엔지니어링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지난번에 111회 때도 계산하는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문제. 제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계산하는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문제 선택할 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문제를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정답까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게 보니까 아리까리한 거야, 엔지니어링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아리까리한 거야, 내가 답안 쓰는 거.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선택하면서부터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안 하지만 못하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문제는 답안을 써서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답안을 써서 완전히 버리거나, 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계산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111회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2, 3, 4교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계산을 저도 현장 나서 바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분 통해서 제가 이제 프리집을 받았는데, 실제 계산해서 보면은 계산이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기숙사들이 들어와서 강의할 때 보면은 2, 3, 4교시 문제, 그러니까 1, 2, 3, 4교시가 있는데, 이거는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서 한 13페이지 정도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숙사들이. 1교시도 마찬가지고. 13페이지 채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면은 보통 4문제 선택을 해서 2.5페이지씩 쓰면은 10페이지가 되는데, 적어도 2문제는 한 3페이지 또는 3.5페이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3페이지가 되거든, 따져보면. 근데 이 반 페이지 되는 문제 작성해서 어떻게 3페이지를 채웁니까? 뭐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 내용을 거기다 풀으셔야 돼요. 내가 정답을 잘 쓰시더라도 해당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가 계산치이긴 하지만은, 해당하는 문제가 만약에 위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위성에 대한 부분도 거기다 설명을 막 해야 된다는 거 해서 분량을 정확하게 한 3페이지나 최소한 2페이지 반 정도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문제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문제는. 네, 그래서 그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저기까지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숙사 과목을 보통 보면 10과목에서 12과목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7월 7일 날 강의할 때 그 LTR 요즘 화두가 되니까 철도 쪽에 LTR 적용된 거 제가 한번 잠시만 좀 설명드리려고 내가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제 터널이 있죠. 그 다음에 정거장이 있잖아요. 정거장이. 여러분들 이제 영등포역에서 보면은 저도 전철 타고 왔는데 개찰구에서 표를 찍어요. 게이트에서 찍는 거잖아요. 그것도 통신이에요. 게이트에서 통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통신 현장에서 그거를 철도 통신에 부분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영무용 통신으로 구분해요. 영무용 통신.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면 카메라가 절 다 찍어요. 카메라도 통신이에요. 근데 그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승강장이 보면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몇 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철이 그 열량이거든, 열량. 그 한 칸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열량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에 20m예요. 그 전철 하나가. 그러면 열량이면 200m잖아요. 200m인데 앞뒤에다가 또 기관사가 보는 뭐 구조물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220m까지는 안 넘고 전 200m보다 좀 넘어요. 거기가 그 전체 길이가. 근데 그 전체 길이를 카메라 세대가 커버해요. 카메라 세대가 커버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모니터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방송 있죠. 방송.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열차 무선 설비 있죠. 그래서 기타 등등 포함해가지고 뭐 전선까지 포함하고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총 공정이 12개 정도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어느 현장이든 만약에 뭐 엔지니어 업계를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기술사 공부할 때 그 해놓으셨던 이런 과목들이 다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하나도 연관이 안 된 과목들이 사실은 없어요. 다 도움이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5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늦게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늦게 해서 좋은 건 뭐냐면은 공부 오랫동안 많이 하시잖아요. 머릿속에 잘 안 지워져요. 그건 저는 저 환영하는 거고 그 이제 제가 딴 데서 할 때는 저기 삼성 SDS 기업체가 의뢰해서 이제 하는 기관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 제가 4번인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나왔어요. 할 때마다 한 명씩 이제 2차까지 합격한 사람이 나왔는데 빨리 한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공부한 친구 봤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가 기술사가 되고 저희 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10명 언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멘토 반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한 1년 좀 넘는 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2번 시험 보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2번 시험.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이제 회사 내에서 전송 쪽으로 해요. 전송 장비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 회차 시험 볼 때 뭐 MSP도 나오고 모두 나왔는데 전송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회차에 있을 때는. 그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친구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합격 못 한다고 봤어요. 못 한다고 봤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현업에서 자기가 하시던 일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시면 언젠가는 그 업무가 저희 기술사에 관련된 업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가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사실 뭐 모델 것도 없어요. 보면은 통신 설비잖아요. 통신, 교환, 전송, 분해, 이동, 위성, 고정. 다는 못 써도 제가 보기에는 한 4-5개 쓸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은 방송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보 설비는 뭐 정보 제어, 뭐 기타, 뭐 이러저런 것도 있는데 뭐 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위성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전부 다 못 외우더라도 비스름하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비스름하게. 그리고 풀어 쓰면 되지. 뭐 통신선로 공사가 뭐다, 교환설비 공사가 뭐다 이런 식으로 쫙 풀어 쓰면 제가 보기엔 한 10페이지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다시 쓰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 채점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꼭지가 나눠져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보면은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에다가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4가지가 기타 설비 공사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죠? 네.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